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가진 자들의 갑질이 판을 친다고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본성이 사악한 악마의 탈을 쓰고 서슴없이 벌이는 타락한 짓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의 희생을 요구하는 끝없는 탐욕. 그들은 달기 알을 품듯 부모가 아무리 품어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죠. 그저 애달픈 부모의 애간장만 타들어갈 뿐이랍니다. 그들에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인정사정 없는 법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감옥에 쳐놓고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고 해. 에이, 더러운 것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 받아내고야 말 거야.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욕심만 더럭더럭 붙어서는 다 잊혀먹으려고 그 여직원하고도 짜고 친 거 아니야. 억울해서 이렇게 못 살지. 나가면 그것들부터 고소해버릴 거야. 현재 수감 중에도 모든 탓을 저희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막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남편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주말에 시댁으로 건너와서 감자전을 자주 해먹는데 귀여운 시조카들이 어찌나 잘 먹는지요. 우물조물 잘 먹는 손주들을 시부모님은 참 쓸쓸하게 바라보십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마음 한구석이 찡해오기도 하죠. 휴, 어린 손주들을 왜 시부모님이 키우고 있냐고요? 죄 많은 아주버님 부부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징글징글했던 아주버님네 막장 사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32살 때 작은 온라인 인테리어 소품샵에 사무직원으로 취업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물류일을 담당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로 사무실, 남편은 창고에서 일했기 때문에 친해질 일이 없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던 시아버님께서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셨죠. 저는 같은 직장에서 그것도 사장님의 아들과 교제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 일이 있고 조금씩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다가 워낙 자기 일 잘하고 성실한 그이의 모습에 관심이 생기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35으로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반년 만에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가서 그때 처음으로 형님네와 아가씨를 만났어요. 몇 번 회사에서 뵌 적 있는 시어머님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첫인사라고 꽃다발과 한우 세트 수박을 들고 찾아뵈었죠. 어머, 과일 세트도 아니고 딸랑 수박 하나? 아유, 없어 보여라.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것 없나 봐. 그러게요. 친정이 부실하니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보죠. 그러니 사장 아들인 우리 오빠를 꼬셨겠죠. 얼굴도 별로구만. 도대체 어떻게 꼬셨대? 능력도 좋아? 형님과 아가씨는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면서 저의 친정까지 들먹이며 수군거렸어요. 자기들끼리 흉을 보고 있었지만 저의 귀에도 분명 들으라고 하는 비아냥 소리였죠. 남편이 말하길 아주버님과 형님은 예전부터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먹어 시부모님의 속을 태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돈의 개념도 부족하고 이기적이라고 했죠. 아가씨 또한 철이 덜 들어 버릇이 없다고 했는데 형님이 들어온 후로 둘이 죽이 맞아 더 심해졌다고 했죠. 그게 다 마음 약한 시부모님이 모두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미 남편에게 들은 말이 있어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저희 만남을 추진하셨었기 때문에 그날은 별다른 인사 없이 거의 결혼 관련 이야기를 했어요.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시댁에서 가까운 신축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저희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3억 중반 정도 할 때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당연히 시댁에서 도움을 주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큰 금액이라 남편도 저도 놀랐습니다. 거의 2억 넘게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아버님, 저희도 이번에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가게 1억만 보태주세요. 지금 아파트는 우리 가족 4명이 살기엔 좁기도 하고 오래돼서 아파트 값도 오르지도 않고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는 그 정도 지원도 못 받았잖아요. 저 아버님만 믿고 새 아파트 50평대로 알아볼게요. 제목도 미리 주세요. 아빠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소품샵은 둘째 오빠한테 주실 거고 집안 재산 오빠들한테 다 가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각서라도 써주세요. 형님과 아가씨가 서로 재산 타령을 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했고 남편도 첫인사에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난감했죠. 아버님께서는 큰 소리가 계속 나자 사과를 하고 저를 먼저 돌려보내셨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 친정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부모님은 장녀인 제가 시집을 가는데 처음부터 시댁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구하는데 보태 쓰라고 1억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시더군요. 평생 목수일을 하신 아빠와 인테리어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신 엄마가 힘들게 모았을 그 돈을 선뜻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괜찮다 거절했지만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라며 원래 제 몫으로 모은 거라고 하셔서 감사하게 그 돈을 받았네요. 솔직히 없는 집안이라 못 만들어 왔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형제들이 다 같이 큰 소리를 내며 싸우다 결국 형님네가 이사 갈 때 1억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아버님께서 약속을 하셨대요. 그 틈에 아가씨도 나중에 자기 결혼할 때 아들과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죠. 괜히 저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저희 부모님이 집값에 보태라고 1억을 주셨다고 우리 그냥 1억만 받아서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하자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 돈 두 분 노후 자금이실 텐데 귀한 돈 받아왔네. 너무 죄송해서 어쩌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두 분에게 꼭 효도할게. 남편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여기를 물려받으면 저희 부모님께도 꼭 효도를 하겠다고 저에게 다짐했어요. 이런 든든한 남편 덕분에 결혼까지는 많이 힘들지 않았지만 결혼 후 사사건건 부딪히는 형님네와 시부모님께 예쁨 받는 저를 시기하는 아가씨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너무 많았었죠. 시댁 식구가 저희 집으로 첫 집들이를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남편은 청소를 하고 저는 음식 준비를 한다고 바빴는데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동서, 우리는 점심 때 도착할 거야. 우리 애들 좀 전에 일어나서 아직 밥도 못 먹였어. 간단하게 우유랑 토스트만 준비해놔? 저는 지금 집 청소가 끝나지 않아서 오시면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차라리 시댁에 계시다 함께 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죠. 아니, 동생 집들이 가는 게 뭐 이리 어려워? 재수 씨는 사람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지만 아주버님이 옆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의 한숨 소리에 옆에서 모두 듣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대충 낮에 집들이 하자며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잠시 후 저희랑 가까운 곳에 사시던 시부모님이 도착하셨고 형님네가 뒤이어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와 계신 시부모님을 보고 형님은 당황스러워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부엌에 데리고 가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비꼬았어요. 야, 동서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온다니까 그새 시부모님까지 부른 거야? 동서 무섭다. 그리고는 음식 준비를 도와준다며 계속 부엌에서 얼쩡대던 형님이 남편이 잠시 거실에 얘기한다고 자리를 비우자 본격적으로 저에게 하고 싶었던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버님이 아파트 사는데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잘하긴 해야겠다. 근데 대접하는 음식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벌써 집값도 6천만 원 넘게 올랐던데. 우리 결혼할 때는 1억밖에 못 받았어. 갑자기 나온 돈 얘기에 당황했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1억 지원해 주셔서 형님네와 똑같이 아버님께 1억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오해 없으셨음해요. 저의 단호한 말에 형님은 그래서 뭐? 무슨 말을 못하겠다며 거실로 획 피해버리더군요. 마음 같아선 쫓아가서 우리도 1억 받았으니 형님이 이사 갈 때 지원받기로 한 거 받지 말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좋은 날이다, 집들인 날인데 싸우지 말자라며 속으로 분노를 삭히고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가씨는 약속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형님께서 밥을 먹다 말고 우물쭈물하다 말을 꺼냈어요. 저희 집이 33평 정도였는데 저희 집을 직접 와보니 신혼집인데도 짐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네는 내 식구라 아이들 클 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39평 정도로 이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또 돈 얘기구나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팔고 아버님이 약속한 1억을 더해도 39평은 무리라고 혼잣말을 하다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는 겁니다. 아까 동서한테 들었는데 원래 서방님에게 2억 주시려다가 1억 주셨잖아요. 그 남은 1억도 저희 집 구하는데 보태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밥맛이 뚝 떨어진 저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놨고 아버님께서는 늘 있는 일인 것 마냥 동요도 없이 식사를 계속하시더군요.
어머님만 안절부절 아버님과 저희 눈치를 보셨고 남편은 화가 나서 형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주버니까지 숟가락을 탁 던지더니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형수, 그 돈은 저희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안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 손대지 마시라고요. 야, 지금 네 형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냐? 아버지가 마음 먹으면 주시는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두 남자가 큰 소리로 소리치며 싸우자 4살 시조카가 무서운 분위기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 보고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말렸고 어머님께서도 다들 그만하라며 우는 손자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우니 어른들의 싸움이 일단락됐지만 밥만 대충 먹고 형님네는 가버렸고 저는 그때 남편 집안은 모이기만 하면 돈 때문에 싸움이 나는구나를 깨달았네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가도 40이 넘은 다 큰 자식이 돈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가도록 그대로 둔 건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계속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일할 때는 정말 칼 같은 분이신데 자식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출근했는데 아버님께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저만 따로 부르셨어요. 아버님은 집들이 이후 어제 하루 동안 많이 고민을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형님네 1억 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아마 남편을 부르지 않고 저만 부른 걸로 보아 형님네 1억을 더 주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보이셨죠. 그 돈은 아버님 돈이기 때문에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형님에게 준다고 하셔도 절대 형님을 질투하거나 아버님을 원망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아버님께서 돈을 주실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요. 저도 그이도 부모님의 그런 지원을 받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듯이 아주버님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버님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생각이 많아 보이셨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해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잔뜩 흥분한 아주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저한테까지 그 큰 소리가 들려서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아버님이 이사 가는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버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구나 하고 속으로 기뻐했죠. 어쨌든 저희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혼자 효자인 척 잘난 척하지 말라며 욕을 하는데 남편은 그 나이 먹고 아버지께 돈이나 타가지 말라고 빽빽 소리를 지르며 맞섰습니다. 형님도 서방님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며 옆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릴까봐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이후 한동안 형님네를 볼 일이 없었어요. 아버님께 물어보긴 그렇고 다음날 저 혼자 어머님 댁에 갔다가 전해 들은 바로는 아버님께서 모든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셨답니다. 내가 왜 매번 너희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냐? 니들은 나한테 돈 맡겨놨어. 더 이상은 없으니 제주껏 살아봐. 아버지, 2억은 아니더라도 원래 약속한 1억 원 주세요. 약속하신 건 지키셔야죠. 갑자기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아파트도 40평대로 벌써 계약해놨단 말이에요. 형님은 그 옆에서 동서 생기고 너무 편애한다고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듣기만 했는데도 그 상황이 눈앞에 그려져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너무 여리신 저희 시어머님은 저보고 어쩌면 좋냐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나간 이후로 아주버님이 전화도 안 받는다며 걱정하셨어요. 어머님과 한창 얘기 중에 아가씨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저를 보더니 세훈이 무섭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쫓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거의 반년 동안 진짜 형님네를 볼 수 없었어요. 한 번씩 어머님께 조카들이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형님이 시켰다는 것을 알아챘죠. 하지만 형님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오랜 시간 연락 끊고 살 수 있었겠어요? 1년도 되지 않아 아버님 생신날이 다가오자 형님이 먼저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동서 오랜만이네. 저 시댁 분위긴 요즘 어때? 아버님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어. 우리 애들 보고 싶다고 안 하셔. 동서도 너무한다. 형제간에 이럴 때 도와주고 해야지. 동서가 아버님께 잘 좀 말해봐. 형님은 아직도 아버님을 모르세요? 생신날 제가 불렀다고 할 테니 아버님 좋아하는 술이랑 갈비랑 사가지고 오셔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몇 개월 만에 횟집에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어색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랜만에 손자들을 본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4개월 차였는데 입덧이 너무 심한 탓에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중이었고 그 자리를 제 남동생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일을 알 리 없던 형님이 임신했는데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고 저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회사에 저희 친정 식구를 드리는 게 좀 그렇다며 약간 불편한 느낌을 내비쳤습니다. 옆에서 듣던 아가씨도 저를 쳐다보며 새언니가 회사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며 아빠 조심해라고 하는 겁니다. 빈정이 상해서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딱 잘라 말했었네요. 남편도 아가씨에게 저에게 예의 없게 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얼마 전 초음파 검사 갔다가 딸이라고 들었다며 손녀 생기겠다며 너스를 떨었고 형님은 우리는 아들이 둘이라 딸 낳으면 너무 좋겠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예쁜 손녀딸 보시게 돼서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쇼핑몰은 저희한테 주셔야겠네요. 형님은 웃으면서 그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아주 기분이 불쾌해지더군요. 진짜 너무 분해서 아직도 저 말들이 기억에서 잊히지 않아요. 남편이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형님은 농담이라고 넘겼지만 저는 왠지 형님네가 아버님께 더 이상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쇼핑몰을 넘보러 온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겠지 하면서도 그런 의심을 자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는데 아주버님이 주식으로 크게 손실이 나면서 운영 중이던 2개의 편의점 중 한 곳을 정리하고 한 곳은 형님께 맡기고 자신은 쇼핑몰에서 가족과 같이 일하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 저희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셨대요. 하는 사업마다 얼마 안가 폐업을 반복하는 아주버님께 편의점을 차려준 것도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그 편의점도 못 지키고 정리를 한다 하니 7년 넘게 아버님 밑에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남편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쉽게 그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아주버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켜온 회사인데 형은 날로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어차피 쇼핑몰도 커져서 물류팀 부강도 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형님한테 기회 줘보자. 그렇게 아주버님은 쇼핑몰의 물류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5살 차이가 나는 친형의 상사로 일을 같이 하는 게 남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일지 눈에 뻔했어요.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날은 거의 하루 종일 물건을 내리고 검수하고 정리하느라 바쁜 날인데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형이 자꾸 농땡이 치는 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로 더 힘들어 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버님께 이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힘들게 꾸려오신 회사를 자신이 지키려면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쉬고 있는 중에도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남편이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가지고 오면 저희 집에 배치하여 사진을 찍어 회사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 구매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인기 품목이 되면서 매출이 많이 오르자 아버님께서 저에게 인센티브 겸 곧 태어날 저희 아이의 출산 축하 선물로 차고입에 보태쓰라고 3천만 원을 주셨는데 아주버님께 전해 들은 건지 그걸 알게 된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서 3천만 원 받아서 차도 바꾸고 좋겠네. 일도 안 하는데 아버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큰 돈도 턱턱 받고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차를 사야 하는데 아버님은 이제 자신에게는 용돈을 안 주신다며 하소연하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경험치로 네, 그렇구나 얄밉게 동조했더니 저보고 축하해주러 전화했는데 형님한테 함부로 한다며 화를 내고 끊는 거예요. 화를 내는 형님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큰 상처가 된 일이에요.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살림을 도와주러 오시곤 했을 때입니다. 점심을 먹고 엄마랑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누르는 겁니다. 제가 먼저 깨서 조용히 방문을 닫고 인터폰을 보니 형님과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환장의 조합을 보니 문을 안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엄마가 깰까봐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친정엄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용건만 간단히 말하세요. 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빠가 주신 3천만 원, 저 결혼할 때 축의금 미리 준다 생각하고 지금 주세요. 네?
다짜고짜 아버님에게 받은 3천만 원을 달라는 소리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거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께 지금 아가씨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동서,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매정하냐. 아가씨가 그 돈이 필요하다잖아. 그럼 형님이 주세요. 형님도 못 주시면서 왜 제가 받은 돈은 아가씨한테 주라고 하세요? 순간 욱한 형님이 요새 왜 이렇게 기고만장해져서 형님한테 막대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엄마가 깰까봐 돌아보는데 아가씨가 저더러 우리 집에 돈 보고 들어온 주제에 겨우 3천만 원 가지고 요새 떤다며 막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아가씨 큰 소리를 질렀는데 뒤에서 방문이 열리며 엄마가 나왔어요. 안에서 듣자니까 정말 너무들 하네요. 우리 딸 돈 보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사돈처녀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만삭인 손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막말을 하는 겁니까? 친정 엄마까지 나오셔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자 형님은 저희 엄마를 막아서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달래려 했어요. 엄마는 길길이 날뛰며 안사돈도 우리 딸에게 시집살이 안 시킨다는데 그쪽이 뭔데 우리 딸을 괴롭히냐며 형님께도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죠. 그리고는 만삭인 임산부 피곤하니 썩 나가라며 그들을 현관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두 사람의 만행을 처음 목격하신 엄마는 충격이 크셨는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따졌죠. 이서방, 우리 딸 아직까지 이러고 살았나? 아니 시댁 식구들이 왜 떼거지로 몰려와서 임산부를 괴롭히는 거냐고. 당황한 남편은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바로 시댁으로 쫓아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시누이를 불러내어 호되게 꾸짖었답니다. 너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만삭인 네 언니한테 가서 그따위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야? 3천만 원이 네 돈이야. 왜 툭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바른 대로 말 못해? 썩 말하지 못해. 어디서 질질 짜고 있어.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3천만 원을 달라고 떼를 쓴 거야. 그날 시아버님과 남편이 작정하고 아가씨를 족쳤는데 내용은 대략 이러했어요. 아가씨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과소비로 인한 카드빚이 있었는데 여차하면 아버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후 아버님이 아주버님께 돈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심해졌고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 예쁨 받는 제가 너무 미웠대요. 그때는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데 마침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요즘 자신도 어렵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3천만 원을 출산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달라고 해보자며 자신도 같이 가준다고 했다네요. 어차피 아가씨가 나중에 결혼하면 축의금도 줘야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고 설득까지 했다지 뭔가요. 그러니까 형님이 옆에서 아가씨를 부채질해서 일을 이 사태로 만든 원흉이었죠. 뭐야 카드빚. 빚 갚아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아직도 버릇을 못 고쳤어. 당장 나가.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말리질 않고 지켜보기만 하자 마음 약한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붙잡고 달랬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빚은 아버님께서 갚아주는 대신에 월급을 압류해서 용돈을 받았으라고 했다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솔직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철 좀 들었으면 했어요. 일의 내막을 알게 되니 아가씨도 미웠지만 형님에게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어떻게 윗사람이 돼서 저렇게 못났을까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제가 출산을 하고 아가씨가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조카를 볼 자격도 없다고 울먹였어요. 사과하면서 예전에 싸가지 없는 모습보다는 많이 풀이 죽은 모습에 괜히 마음이 약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의 상처를 잊을 순 없지만 앞으로 가족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조금씩 좋은 기억들로 채워가면서 노력해보자고 다독였네요.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는 법인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그 일로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찾아와 집안 단속 못한 죄가 크다고 사과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를 하시니 어쩌겠어요. 화를 푸시는 수밖에요. 아가씨와는 그렇게 풀고 나서 저녁에 형님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안 보자면 안 볼 수 있는 사이라고 하지만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너무 불효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표면적으로 용서하기로 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하지만 형님과의 악연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희 딸이 갓 9개월쯤 됐을 때 아버님께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는데 하필 고관절 쪽에 금이 심하게 가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이런 데는 회복이 그나마 나은 편인데 고관절을 수술하게 되면 후유증, 재활 등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어요. 거기다 갑자기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던 직원마저 결혼으로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완쾌되셔서 복귀하실 때까지 내가 물류일을 줄이고 아버님이 하시던 업무를 볼게요. 그건 아니지. 네가 사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버님이 아직 물려준 것도 아닌데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누워있어도 계약 컨펌이라든지 회사 돌아가는 건 보실 수 있다고 그냥 공석으로 비워두고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재활 때는 한 번씩 회사에 오셔서 업무를 보면 되니 굳이 남편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에게 회사를 물려줄까봐 안달이 났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형님이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격리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그건 안 된다 반대를 했고 형님은 요새 편의점에서 거의 10시간 넘게 일을 한다며 편의점 관리를 하면서 아이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께 너무 불효만 했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다쳐서 누워 계시니까 후회되는 일뿐이네요. 이제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님께 보답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께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리는데 아주 속이 훤히 보이는 생쇼를 하더군요. 아니, 돈을 받고 일하는데 왜 보답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문제를 두고 형님네와 며칠을 싸웠는데 결국 아버님께서 저희를 따로 불러 다독이면서 한번 시켜보고 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하셨습니다. 수술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격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회사에서 일한 지 한 2개월 정도가 됐을 때 저 대신 일을 도와주고 있던 제 남동생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CS 담당 여직원에게 자꾸 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사무실에 형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설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나 언제쯤 복귀할 거야? 나 이러다가 피 말라서 죽겠어. 형님이 자신 보고 걸핏하면 누나 덕으로 쉽게 돈 번다, 농땡이 부린다, 월급 좀 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 막말을 하면서 엄청 괴롭힌대요. 원래 저는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어도 크게 돈 쓸 일이 없어서 아껴 쓰면 새 식구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형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제 동생을 너무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 남은 편의점까지 정리하고 쇼핑몰로 들어온 걸 보면 아무래도 남편을 제치고 자신들이 쇼핑몰을 물려받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그런 형님 눈앞에 제 동생이 있었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괴롭혔을지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고 있어. 누나가 미니 돌진하고 어린이집만 적응시키면 얼른 복귀할게. 겨우 하소연하는 남동생을 다독여놨더니 딸 돌잔치가 끝나고 얼마 후 갑작스럽게 CS 담당 업무를 하던 여직원이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서 저는 준비도 없이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따로 말도 없이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네요. 저번에 남동생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괜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예민한 부분이라 남편에게는 따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새로 직원을 뽑을 동안 저는 CS 업무를 보게 되어서 사무실에는 저 남동생 형님이 한 사무실에 있게 되었는데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조금만 얘기를 하거나 붙어 있으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희를 주시하는데 마치 감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상사도 아닌데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가르치려 드는데 저보다 회사 업무도 못 보는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저도 화가 슬슬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쯤 사건이 터졌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리퍼브 상품을 정리해서 할인 기획전을 여는데 남편이 재고가 안 맞는다며 퇴근 전쯤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반품된 제품이나 출고 전 하자가 발견되면 따로 정리해서 모아두는데 의자며 거울, 조명, 담요, 그릇 등 종류도 다양하게 재고가 빈다는 겁니다. 뭐 한두 개 정도야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나서 알아봐야겠어. 출퇴근 기록 조회 좀 확인해줘. 보통 남편이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데 작은 소품은 몰래 챙겨나갔다 쳐도
의자나 전신 거울 같은 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퇴근 후 다시 돌아와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이 손을 댄 걸까 의심했는데 기록조회 결과 형님과 아주버님이 퇴근 후에 다시 돌아온 기록이 몇 번 있었어요. 형님, 저 날 회사에 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뭐 놔두고 가서 잠깐 들른 거야. 어디서 죄 없는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고 네가 한 짓이지? 아주버님은 잠깐 들른 거라며 펄쩍 뛰며 오히려 남편이 한 짓이 아니냐고 몰아세웠어요. 아주버니가 더 팔짝 뛰니 오히려 더 의심이 갔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도둑 취급하지 말라며 한 대 때릴 기세로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 안 통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보안업체에 전화해서 3개월치 CCTV 자료를 요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보안업체 당장 전화해서 CCTV 기록 3개월치 전부 보내라고 해. 누구 짓인지 반드시 잡아서 콩밥 먹이고 말 거니까. 순간 저는 남편의 의도를 눈치챌 수가 있었죠. 쿵짝을 맞추려고 알았다며 보안업체에 전화를 하려 하자 형님이 겁을 먹었는지 다급하게 자신이 했다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좀 전까지 아니라고 펄쩍 뛰던 사람이 경찰 부른다니까 울먹이며 자신의 친정에 줬다고 했어요. 어차피 하자 있는 거라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서 줬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형님도 편의점을 내봐서 알듯이 유통기한 지나 폐기 처리되는 것도 다 전산상에 입력 후 재고 확인하고 진행하는데 어떻게 물건을 그냥 막 줄 수 있냐고요. 너무 어이도 없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한테 창피해서 일단 퇴근하라고 하고 형님네와 남아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회사 규정대로 처리할 겁니다. 야, 네 형수가 친정한테 줬다잖아. 가족한테 준 건데 뭘 그리 빡빡하게 굴어. 지사에서 물건값 내가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아주버님이 물건값을 배상한다고 했지만 남편이 더 들을 이유도 없고 아버님께 얘기하겠다고 하고 저를 데리고 회사를 나왔어요. 등 뒤에서는 아주버님이 아버님께 고자질을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어차피 딸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 시댁에서 봐주시기 때문에 데리러 가야 해서 곧장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쯤 아버님은 한창 재활운동을 다니며 쉬고 계신 때였어요. 회사를 자식들이 맡아서 잘 운영해 주니 자신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좋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마음이 좋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저희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안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댁까지 30분 거리인데 그 사이 아주버님이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남편은 이거는 절도라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설득했지만 사돈, 그러니까 형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전화를 하셨대요. 사돈?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이번에 집 정리를 하면서 물건들이 너무 낡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는지 회사 물건들을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안사돈께서 직접 전화까지 해서 사과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입장이 참 난처하셨답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약속했으니 믿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안 돼요.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매번 봐주니까 형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남편은 화를 내고 방을 나가버렸고 저도 아버님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동안 형님은 사무실에서 제 눈치를 보며 조심히 지냈습니다. 저는 형님네 친정이 많이 어렵나? 형님네도 요새 어렵다고 한 게 가짜가 아니었네 하는 걱정도 잠깐 했어요. 같은 딸의 입장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밉상같이 한마디씩 거드는 평소 형님 모습을 보니 좋은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역시 꼬인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얼마 후 CS 담당 새 직원이 들어왔고 남동생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유럽 일주를 떠났어요. 저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보기 시작했죠. 최대한 형님을 신경 쓰지 않으려 일만 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면 스튜디오에서 제품 촬영을 하는데 분기별로 스튜디오 룸을 새로 꾸며야 해요. 그게 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공장 내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위기의 사진을 촬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로 저희 아빠가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셨다가 장소 협찬을 받아오셨어요. 아직 오픈 전에 인테리어가 막 끝난 신축 카페라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새로운 제품뿐 아니라 기존에 촬영한 지 오래된 제품도 가져가서 신나게 촬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새로 업데이트된 제품에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그달에 매출이 올랐어요. 오랜만에 아버님께서 회사에 오셔서 다 같이 회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돈이 장소 협찬도 도와주시고 신제품 매출도 반응이 좋았다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사돈들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하렴. 너도 고생했다. 회식 자리에서 아버님은 고생했다며 금일봉까지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열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감사하다고 가방에 넣어두고 회식을 즐겼습니다. 형님은 제가 돈 봉투 받는 걸 보고 연신 술잔을 들이키더군요. 회식 중간쯤 아버님이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셔서 택시 타는 데까지 배웅해드리려고 일어났는데 같이 따라 나온 형님이 술에 취해서 아버님을 붙잡고 아버님 동서만 이뻐하지 말라고 술주정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맨날 동서만 이뻐하시고 회사도 서방님한테 물려주시면 저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회사는 장남인 저희한테 주셔야 한다고요. 여기 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세요. 아버님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화를 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태를 부리는데 저도 말리다가 노을하며 휘두르는 팔에 몇 번 맞았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불려오래요. 눈웃음 살살 치는 불려오라니 저도 발끈해서 형님이면 좀 형님답게 굴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은 자꾸 까불지 말라며 제 멱살까지 붙잡고 마구 흔들어댔어요. 이 불려오야 어디서 천박하게 눈웃음이나 살살 치고 말이야. 그런다고 내가 회사를 뺏길 것 같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 가증스러운 거사. 제가 안 돌아오자 남편이 나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형님을 저와 아버님한테서 떼어냈어요. 남편을 본 형님은 회사는 아주버님이 물려받을 거라고 악을 쓰더군요. 그 소란에 다른 직원들이 가게 밖으로 나왔다가 길가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모두 보게 되었답니다. 아주버님이 창피하셨는지 황급히 달려와서 형님을 끌고 갔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죠. 먼저 일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 보기 너무 창피해서 그저 한숨만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회사 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마냥 동서 금일봉 얼마 받았어? 많이 받았어? 이러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망신이 그게 끝이면 말도 안 해요. 형님네가 아버님께 단단히 주의를 받고 잠잠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이미 물류팀 아르바이트생 몇 명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하필 남편은 그날 일이 있어 점심시간에 외출 중이어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갔죠. 내려간 곳에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 있었고 저번에 말도 없이 그만둔 여직원이 같이 있었어요. 제가 여직원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자 여직원은 돈 받으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형님께서 퇴직금 정산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다는 둥 대충 얼버무렸어요. 저는 솔직히 셋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 이게 남동생이 말했던 그 일 때문이구나 예상을 했어요. 오래 있던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퇴직금은 퇴사 후 한 달 뒤면 바로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다그쳤습니다. 형님은 여직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숨기는 모양새였어요. 아주버님도 재수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니 여직원은 어쨌든 각서랑 녹음 파일도 다 있으니 이번 달 안에 남은 돈 안 보내면 알아서 하라고 큰 소리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주버니, 각서랑 녹음 파일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냐고요? 무슨 소리야. 동서는 생사람 좀 잡지 마라. 일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냐? 직원들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형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막아섰지만 화가 난 저는 아주버님께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진짜 여직원에게 민망한 행동이라도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뒤에서 수근수근 됐어요. 그러자 형님은 미쳤냐며 저를 밀쳤고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뛰어와 저를 일으켜줬는데 일어나니 손목이 욱신거렸죠. 아주버니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남의 일에 상관 말라 하고 창고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동서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님의 말에도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던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님을 뵈러 시댁으로 갔어요. 이 일이 커지면 회사에도 타격이 클 것 같았기에 좀 전에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젠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와 집안이 모두 엉망이 될 거라고요. 두 분이 그동안 장남이라고 계속 감싸기만 하니까 결국 이런 대형 사고까지 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갑갑한 속마음까지 시원하게 말씀드렸죠. 한참을 생각하시던 아버님도 심각성을 아셨는지 여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니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제가 보이지 않자 아버님께 알리러 왔을까봐 전화를 해대더군요. 제가 받지를 않자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했죠. 물론 아버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고 평소처럼 대하셨어요. 제가 여기 없다고 파악한 아주버님은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랑 아버님은 여직원 씨와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여직원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일단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그래도 몇 년이나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인데 아버님도 이런 일이 생겨 미안하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조심히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털어놓는 내용들은 정말 추잡해서 역겹기까지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칭찬을 빙자하여 듣기 거북한 표현들을 가끔 했었대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어 계속 웃어주고 넘겼는데 점차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 쪽을 툭툭 치는 등 이상한 손동작으로 이어졌고 신고하기엔 애매해서 참고 있었는데 형님이 회사에 격리로 들어온 거예요. 와이프도 있으니 이제는 안 그러겠지 안심했지만 아주버님은 형님을 보러 오는 핑계로 더 자주 사무실에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은근슬쩍 다가오는 것도 계속했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털어놓자 증거를 남겨둬야 된다고 조언을 들어서 그때부터 아주버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몰래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다고요. 거기다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형님에게 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네가 먼저 꼬리를 쳤다고 하던데 어디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회사 좀 있으면 우리가 물려받았을 거야. 그런데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겠어? 알아서 정리해라. 퇴직금은 잘 챙겨줄 테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아주버님의 발뺌과 형님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질타뿐이었대요. 오히려 은근슬쩍 퇴사를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했던 여직원은 그동안 모은 녹음 파일과 동영상들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형님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고 여직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대요. 제발 신고만은 안 된다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여직원은 자신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 정도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3,000만 원을 요구했답니다. 미안해. 신고만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우선 이거라도 받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2,000만 원 마련해 볼 테니까 신고는 하지 말아주라. 그런데 1,000만 원 이후 깜깜무소식이자 오늘 회사에 가서 이번 주 내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였어요. 그 얘기를 아버님과 듣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가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내가 대신 사과함세. 정말 미안하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가 커. 원하는 걸 말해보게. 내가 자네 억울한 거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겠네. 아버님은 여직원에게 사과를 하시고 나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아주버님의 잘못에 대한 처벌인지 아니면 합의금을 원하는 것인지를요. 여직원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신고를 하고 다시 그때 일을 떠올리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더군요. 혹시나 이런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받고 조용히 묻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한번 더 물으셨어요. 신고를 한다 해도 합의금은 꼭 줄 테니 걱정 말고 다시 고민해 보라고요. 여직원의 답은 같았어요. 그냥 잊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 했습니다. 아버님은 알겠다고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여직원을 돌려보냈어요. 아버님은 일단 저보고 모르는 척 회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돈을 줘야 한다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형님네가 주식 손실도 있었지만 투자 사기 문제로 큰 빚이 생겼고 그래서 편의점 정리 전에 아버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집담보대출이라 당장 아이들이랑 쫓겨날 수도 있다고요. 아버님은 더 이상의 대가 없는 지원은 해줄 수가 없으니 편의점을 정리하고 그 돈과 회사에서 가부를 받아 일단 급한 집 담보 대출부터 정리를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 차용증 받고 가불해준 거야. 네 형님도 편의점 정리해서 빚 갚는다는데 손자들 굶길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격리로 받아준 거고 너희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니 원. 그 녀석들이 합의금 준다고 했으니 이번 달만 지켜보자꾸나.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제서야 형님네가 회사에서 사고를 쳐도 저희에게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순 없겠냐고 했던 아버님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안다며 자신이 못나서 그렇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 모습에 아버님께 알겠다고 한 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거의 5시가 넘어 마치기 전쯤 나타난 저를 보고 남편은 괜찮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다른 직원에게 말을 전해 듣고 형님네와 한바탕은 뒤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형님 들으라고 손목이 아파 병원 갔다가 잠시 친구 만나고 왔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창고로 내려갔고 형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더군요. 동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 놀리다가 진짜 큰일 나는 수 있어. 조심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네요. 퇴근 후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고 아버님이 부탁하셨으니 모르는 척하고 잠시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형님도 저를 괜히 건드렸다가 아버님께 일러 바칠까 싶어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고 여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1,000만 원이 입금됐고 이번 달에는 더 이상 못 준다고 2달 정도만 더 기다려주면 나머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소식을 들으신 아버님은 남편과 저를 불러 의논을 하셨죠. 네 형 지금도 가불해 간 거랑 대출 상환 때문에 힘들 텐데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서 줬다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또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 빌렸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 더 이상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형님 불러서 야단치고 물어보세요. 형님은 그냥 놔두면 더 큰일을 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제 말이 저려온 건지 저희가 아버님 댁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형님네가 찾아왔더군요. 저희를 보자마자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버님께 무릎을 꿇으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할 짓이 없어서 회사 여직원한테 몹쓸 짓을 해. 이 짐승만도 못한 것, 음수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사정은 무슨 사정? 아버님, 이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실수한 거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형님을 쳐다보며 속도 좋다고 이것도 남편이라고 감싸냐며 어쩌자고 이런 큰일을 숨겼냐고 허탈해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버님은 잠시 아주버님을 바라보다가 여직원에게 준 2천만 원 어디서 났냐고 묻자 형님과 아주버님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버렸습니다. 형님이 겨우 입을 열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버님께서는 이때 쓰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욕을 퍼부으셨어요. 그동안 자식이라고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할 기세로 입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모두가 답답해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감싸기만 하던 시어머님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이 썩을 것, 그동안 오냐 오냐 했더니 어서 말 못해. 그 돈 어디서 났어? 훔쳤어? 바른 대로 말하라고 이 화상아. 아주버님의 등을 마구 패시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토해내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서린 통곡소리. 너를 낳고 아들이라고 좋아해서 미역국을 먹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 자식들 살아생전 비빌 언덕 하나 만들어주고 죽으려고 했는데 언덕이 아니고 그냥 모래사장에 파묻어 버렸어야 정신을 차렸겠다면서 바닥을 치며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죠.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이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희까지 숙연해지며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 모습에 아주버니도 양심은 있었는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렸었다고요. 저희 모두가 생각도 못한 대답에 당황했죠. 아버님도 모르게 회사 돈을 빌렸다니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말하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포기한 듯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니 사장의 아들이라는 위치가 마치 권력처럼 느껴졌고 자신도 모르게 여직원에게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큰일이라 아버님이 알면 진짜 끝일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대요. 당장 돈 나올 곳이 없으니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그냥 잠시 빌린 거예요. 어차피 이 회사 제가 물려받지 못해도 나중에 제 몫은 유산으로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걸 미리 갖다 쓴 것뿐이에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나머지 몫도 지금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사 돈을 횡령까지 해놓고 유산을 미리 갖다가 쓴 거라뇨. 지나가던 개가 웃을 헛소리였어요. 남편이 유산이라는 말에 발끈해서 벌써 아빠 돌아가시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냐고 그거는 횡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형님도 횡령이라는 말이 나오자 갈 때까지 가보자 작정을 한 건지 본색을 드러냈어요. 서방님도 내숭 떨지 마세요. 그동안 쥐 죽은 듯이 회사에서 아버님 수발든 것도 다 회사 물려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서도 말해봐. 회사에 들어와서 사장 아들이라니까 돈 생각해서 덥석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보는데 역겨울 정도야. 뭐라고요? 역겹다고요? 형님네는 입만 벌리면 돈. 아버님께 붙어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아요.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좀 하고 사시라고요. 형님의 막말에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손주들 생각해서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허튼 짓에 횡령까지 저지른 아주버님네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남은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주버님의 막장 심보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감싸기만 한다고 해서 고쳐질 위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둘째야, 저것들은 이제 내 자식도 아니고 네 형도 아니다. 회사 규정대로 법대로 처리해. 둘 다 콩밥을 먹여서 본때를 보여줘라.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부모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좁고 갑갑한 곳에서 개고생을 해봐야 깨달을 것 같다. 에휴, 썩을 것들. 아버님, 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까지 없으면 우리 애들은요. 아이고,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어머님이 좀 말려주세요. 시아버님은 단호하게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셨고 아주버니는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늘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은 혼자만 살겠다고 자식들 핑계를 대더군요. 자식을 포기하고 감옥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네, 아마 속이 뭉그러지고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겠죠. 그날 울면서 매달리는 아주버니와 형님을 경찰에 신고하고 횡령죄로 고소를 했어요. 형제를 고소하는 저희의 심정도 참담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저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어보니 형님네가 구속되면 당장 그 어린 조카들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형님네는 조카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합의도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불쌍한 조카들은 시어머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그저 할머니가 예뻐해 주시니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저희를 원망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중이죠. 이것들이 나를 감옥에 쳐놓고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고 해? 에이, 더러운 것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 받아내고 말 거야.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욕심만 더럭더럭 붙어서는 다 헤쳐먹으려고 그 여직원하고도 짜고 친 거 아니야? 억울해서 이렇게 못 살지. 나가면 그것들부터 고소해버릴 거야. 두 사람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희가 여직원과 짜고 시댁 재산 때문에 더러운 수법까지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까지 쓰더군요. 역시 본성이 더러우니 생각하는 것도 어찌 그 모양인지 사람 참 안 변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어린 조카들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꿋꿋하게 잘 버티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네가 출소하기 전에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쇼핑몰의 대표 자리를 넘기셨습니다. 저는 달라진 것 없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남편을 돕고 있죠. 아가씨는 아주버님네의 꼴을 봐서 그런지 아직은 말썽 안 피우고 잠잠하답니다. 쇼핑몰은 현 시국으로 인해 중국 공장들이 봉쇄되면서 잠시 위기도 있었지만 집 꾸미기,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연매출도 오르고 계속 성장하고 있죠. 언젠가는 인테리어 소품의 수입 가구라든지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는 꿈도 가지고 있답니다.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이 몇 년 후에는 돌아오겠지만 그때는 마음을 많이 비우고 돌아오면 좋겠네요. 하지만 변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저희 또한 더 독하게 부딪힐 겁니다. 악한 사람한테는 더욱 독하게 하는 것만이 정답이니까요. 저희 시댁의 사연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내는 것은 가족 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정말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